안녕하세요. 추선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2000년도 초반부터 있었던 조선업의 반등 시기를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조선업의 하락이 2009년까지 지속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흐름 같은 경우는 해양플랜트와 조선업의 부활, 내지는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좀 점쳐보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 요 정도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망할 것만 같았던 조선업에 뜻하지 않게 반등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 12월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는 모두 남아있을 텐데 전 국민이 다 태안으로 내려가서 돌 하나하나를 기름 닦는 부직포로 닦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조선업과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 이 사진 모두 기억나시죠? 세계적으로 유조선들이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리면서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이 아마 그 대표적인 사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망가지는, 자연환경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왜 배가 사고가 나면 기름이 흐르냐면, 유조선이 과거에는 단일 선체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배가 구멍이 나게 되면 거기에 실려있던 기름이 마구 흐르게 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국제해사기구에서는 단일 선체 유조선의 운항 금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면서 해운업계에서는 이중선체 유조선의 도입을 갖다가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2007년, 8년 이런 시기쯤에 사고들이 많이 났는데, 이중선체를 2010년까지 도입을 하자라는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중선체를 보시면 이게 왜 조선업과 연관이 되냐면, 이중선체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부에 하나 더 강판을 만들어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겉에가 이렇게 뚫린다고 하더라도 기름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중선체인데요. 이렇게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배들은 한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중선체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배를 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유조선에 대한 배를 고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과거에는 여기 전체를 적재 공간으로 사용했지만 이중선체를 만들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만큼의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배 9대로 나를 수 있던 물량을 배 10대로 날라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중선체를 도입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조선업에 여러 가지 일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기름 유출 사고와 더불어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2011년 중동 문제로 유가가 급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2010년 이후 두바이유가 급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훨씬 더 넘어서게 됩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다 보니 과거에는 바다에서 기름을 뽑아가지고는 전혀 수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름을 뽑는 게 배럴당 한 60에서 70달러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기름을 60에서 70달러에 팔면은 돈이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기름값이 100달러가 넘어가니까 이런 해양, 즉 바다에서 기름을 뽑아도 돈이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기름을 뽑으려고 해양 플랜트들이 많이 발주가 되었는데, 이 당시에 이런 대형 구조물들을 만들어 본 나라들이 몇 군데 안 됐어요. 특히나 그 당시에는 설계부터 발주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는 턴키 방식을 유행했는데,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로 뽑히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드릴십들은 대당 한 5천억에서 1조, 뭐 비싼 거는 그 이상에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고정식 해양 플랜트, 반 잠수식 해양 플랜트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뭐 금액대가 높은데 이런 것들을 터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조선업이 부활을 하는구나 이런 희망을 안게 되었고요. 당시의 주가를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좀 이 내용을 살펴볼게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런 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에서는 이런 식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어떤 것이냐면 대우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꼭지점이 2007년도에 나왔고요. 자, 그 반면에 한국조선해양, 여기는 현대계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가장 꼭지점이 오히려 이 시기에 나오게 됩니다. 즉 대우나 삼성은 가장 고점이 2007년도에 나왔고 한국조선해양은 2011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대형 드릴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금액이 비싸고 만드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큰 발주를 하고 이걸 믿을 만한 회사들이 필요했는데 그건 당연히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보냐? 큰 회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대우나 삼성 같은 경우도 수혜를 안 본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현대보다는 수혜를 덜 받고 현대가 많은 수주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이쪽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 당시 대기업들은 조선업의 반등을 갖다가 충분히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반면에 중소형 업체들 내지는 상선이나 뭐 어떤 경쟁력 없는 그런 배들을 만드는 곳들은 2007년 이후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꼬꾸라지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조선업의 반등이라고 하는 것도 이 당시에 대기업들의 혜택을 누린 것이지 중소형 조선소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2007년에 가장 좋았던 상황이었고 2008년 이후 끊임없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흐름입니다. 네 번째 흐름으로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끊임없이 하락한 조선업의 침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흘러내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치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유가가 오르면서 대형 해양 플랜트를 수주하면서 앞으로는 굉장히 우리한테 꽃길만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요. 2014년에 100달러 이상 110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2015년에는 무려 50달러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죠. 이렇게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해양 플랜트가 이제 더 이상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가 필요가 없어지고요. 또 조선소가 어려우면서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 해양 플랜트의 발주량을 보시면 2011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유가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조선업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유가가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지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요. 자,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없어지면서 조선업은 침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조선업은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유가가 상승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조선의 이중선체가 필요하게 되면서 이중선체, 즉 유조선에 대한 개조 수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해양 플랜트의 어떤 수주들이 나오게 되고 드디어 조선업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을 해서 앞으로 조선업은 다시 꽃길을 갈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터키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갑자기 많은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기름값이 계속 높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끼리도 출혈적으로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보다 과도하게 수주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해양 플랜트는 특히나 해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갑자기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을 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처음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실패하는 일도 생기고요. 그래서 심지어 지연 배당금까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2014년 이후에는 기름값이 100달러였던 것이 50달러로 떨어지면서 다시 조선업은 침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당시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해양 플랜트 비중을 잠깐 살펴보면요. 2012년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가 2014년도에는 18.1%까지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게 됩니다. 뭐 이건 당연히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유가와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100달러였을 때 이렇게 있다가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이 해양 플랜트는 나중에는 아예 수주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인력까지 다 늘려놓고 심지어 지연 배상금까지 물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은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00달러 가던 기름값이 50달러까지 반토막이 된 상황에는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셰일가스의 등장인데요. 단순하게 중동 문제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 유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14년도부터 보시면 미국에서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셰일가스가 시장에 풀리면서 기름값이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추세는 뭐냐면 앞으로도 2020년 그리고 2035년이 갈수록 이 셰일가스는 계속해서 앞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 바꿔서 얘기하면 앞으로도 기름값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셰일가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천연가스는 낮은데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직으로 시추관을 바로 뚫어가지고 조금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 천연가스를 채취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셰일가스는 셰일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은 쪽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하 2km에서 4km에 좀 주로 그 갇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식으로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틈에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에서 2.4km 이렇게 판 다음에 다시 옆으로 약 1.5km를 갖다가 수평으로 시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 그런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왜 굉장히 중요하게 되냐면요. 뒤에 한번 보실게요. 셰일가스는 현재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시면 중국에도 엄청난 양이 있고요. 호주, 캐나다, 중국이나 이건 뭐 단순하게 중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몽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엄청난 양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87조 입방미터가 있어서 전 세계가 60년 동안 사용할 양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양이 있는 거죠. 자, 매장량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중국이 가장 많고 아르헨티나,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미국. 즉 미국이 한 5등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은 생산을 안 하고 미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셰일가스는 사막이나 물이 없는 아주 오지에 있습니다. 셰일가스의 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오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셰일가스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기술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단순하게 약간 시추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스를 퍼내는 것이 아니라 지하 2km에서 4km까지 밑으로 팔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요. 또 2에서 4km까지 판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수평으로 1.5km를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하 2km 이상 내려가서 수평으로 파는 것은 사람이 내려가서 파는 것이 아니고요. 물의 수압으로 나머지 1.5km 정도를 수평으로 파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인근에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판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수송을 하려면 도로 등 기간 산업이 인근에 발달을 해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셰일가스가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 사막이나 물이 없는 오지에 있다 보니까 인근에 물도 없죠. 그리고
그걸 판다고 하더라도 아직 도로나 이런 것이 구축이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그걸 날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땅을 수직으로 파고 수평으로 파는 기술력까지도 필요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만 셰일가스가 나오냐면 이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나라가 현재는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물을 끌어다 댈 수 있고 또 도로나 기관망을 깔게 되면 그 나라들도 앞으로는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럼 앞으로 기름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100달러 이상의 시대가 오나?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름값은 앞으로 60달러 그 근처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죠.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식으로 치면 어떤 업종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정유 관련 업종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종이값이 비싸야 제지주가 좋은 거고요. 기름값이 비싸야 정유주가 좋은데 정유 가격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셰일가스가 현재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생산이 계속해서 60년 쓸 양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기름값이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자, SK이노베이션이 정유 사업을 하다가 왜 갑자기 2차 전지로 바꿨을까요? 그렇게 큰 회사가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민과 번뇌와 내지는 조사를 했을 텐데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까요? 그렇다면 섹터로 봤을 때 정유 같은 업종은 좀 멀리 놓고 봐도 되겠다. 왜냐하면 정유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5G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 가는 사업이 있는데 구태여 앞으로 기름값이 눌리게 되면 힘들게 될 정유 사업은 구태여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도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흐름, 조선업의 반등의 가능성이 나왔던 해양 플랜트 수주가 있었던 시기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 흐름, 2014년 이후 줄곧 하락한 조선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조선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